다음 토요일 쿠포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랑티에와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몽마르트에 있는 토만의 가게에서 함께 양다리를 먹고 오는 길이었다. 잔소리는 말아요, 주인마님. 우리는 얌전하다고, 안 그래? 이 사내와 함께라면 위험한 일이 없거든. 이 사람은 곧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니까 말이야. 쿠포가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이 루슈슈아르가에서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카페 블루 누아르에서 한잔하자고 하니까 랑티에는 친절하고 정숙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술집 따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제르베즈는 쌩긋이 웃으면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잔소리 따위를 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보다는 당황하고 있었다. 생일 잔치 이후 그녀는 옛 사내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 잠자리에 들려는 때에 두 사내가 갑자기 들이닥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불쑥 들어온 것에 그녀는 놀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덜미에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쿠퍼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밖에서 마시는 것을 사양할 정도로 세심하고 자상한 사람이야. 이번엔 당신이 한 잔 낼 차례야. 한 잔 내라고. 여 직공들은 벌써 돌아가고 없었다. 쿠포의 어머니와 나나는 막 잠이 든 참이었다. 제르베즈는 덧문을 한 장 내리려 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이 나타났으므로 그대로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 잔과 꼬냑이 남아있는 병을 가지고 와서 작업대 위에 놓았다. 랑티에는 직접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했다. 그녀가 잔을 권하자 이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조금만 주세요, 부인. 정말입니다. 쿠프는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주 솔직하게 의견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 아닌가. 9년이고 10년이고 원한을 품고 있다면 누구도 나중엔 얼굴을 맞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정말 정직한 남자다. 한 사람의 친절한 여자와 한 사람의 신의가 있는 남자. 말하자면 두 사람을 친구로서 대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두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요. 그렇고 말고. 제르베즈는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누이죠. 지금은 단순한 누이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랑티에가 중얼거렸다. 악수를 하라고. 자! 쿠포가 외쳤다. 부르주아 따위가 다 뭐야. 이놈만 뱃속에 들어있으면 알겠어? 백만장자보다 더 기분이 좋지. 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제일 좋단 말이야. 우정은 우정이니까.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야. 그는 주먹으로 배를 힘껏 두드렸다. 너무나 흥분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그를 진정시켜야만 했다. 세 사람은 모두 말없이 잔을 부딪히고 꼬냑을 마셨다. 제르베즈는 이제야 랑테를 세심히 살펴볼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생일 잔칫날 밤에는 너무나 취하여 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몸집이 작았으므로 다리도 팔도 거북해 보였다. 그리고 얼굴은 거친 생활 때문에 부석부석 부어있긴 해도 이목구비는 여전히 미남형이었다. 조그만 수염도 곱게 손질이 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35살쯤 볼 것이다. 이날은 신사처럼 맵시를 내어 회색 바지를 입고 크고 푸른 외투를 걸친 위에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은줄이 달린 회중시계를 찼으며 그 은줄에는 기념품인 듯한 반지가 매달려 있었다. 그만 돌아가야겠습니다. 길이 멀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이미 보도에 나가 있었다. 그때 함석 직공은 그를 다시 불러 앞으로 집 앞을 지나갈 때는 잠시 들러 인사라도 하고 다니라고 했다. 그동안 슬그머니 없어졌던 제르베즈가 셔츠 바람에 주름기가 역력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에티엔느를 앞세우고 다시 나타났다. 아이는 웃으면서 눈을 부비고 있었으나
랑티에를 보자 몸을 떨며 당황한 채 어머니와 쿠퍼 쪽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저분 누군지 모르겠니? 쿠퍼가 물었다. 아이는 말없이 머리를 숙였다. 그러더니 알고 있다는 것을 약간의 몸짓으로 나타냈다. 그럼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가서 키스를 해야지. 랑티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에티엔느가 결심한 듯이 다가오자 그는 몸을 구부려 두 볼을 내밀었으며 자기도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다. 아이는 겨우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미친 듯이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도망을 쳤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제르베즈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도 떨면서 말했다. 그러나 성질은 언제나 부드럽고 얌전해. 곧 알게 되겠지만 난 엄격하게 길러왔어. 얼마 안 가서 자네와도 친해질 거야. 세상도 알게 될 거고. 아이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 진작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했어. 왜냐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일을 방해할 정도라면 차라리 목이 잘리는 편이 나을 테니까. 쿠퍼가 설명했다. 게다가 그는 꼬냑을 비우자고 말했다. 세 사람은 다시 건배했다. 랑티에는 이제 당황하지도 않고 매우 침착했다. 떠나기 전에 함께 가게의 덧문을 닫으면서 쿠퍼에게 오늘 밤의 대접에 대한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그는 쿠퍼 부부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합석 마차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랑티에는 때때로 구투도로가의 모습을 나타냈다. 함석직공이 집에 있으면 함석직공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둘러오면 의뢰 그의 안부부터 묻곤 했다. 언제나 외투를 걸치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고 있는 그는 마치 교육을 받은 사람 같은 태도로 진열대 위에 걸터 앉아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다. 이리하여 쿠퍼 부부는 차차 그의 세세한 생활의 내막을 알게 되었다. 지난 8년 동안 그는 한때 모자 공장을 경영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손을 뗀 이유를 묻는 말에는 동료인 고향 친구가 못된 인간이어서 여자들과 함께 그 건물을 들어먹었기 때문이라고만 말하면서 그 친구의 비행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공장주라는 경력은 귀족의 티를 벗기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품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굉장한 계약이 체결될 듯 하다면서 그것이 성사되면 여러 모자집과도 거래로 자신의 생활도 안정될 것이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언제나 말하고 다녔다. 그때까지는 부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양지 쪽을 산책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로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햇볕을 쬐면서 부자처럼 어슬렁거리고 다녔다. 그가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직공을 구하고 있는 모자 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가엾다는 듯이 웃으며 남을 위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을 하면서도 굶어 죽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괴상한 사내는 쿠퍼가 말하고 있듯이 공기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꽤 교활한 인간이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 큰 부자처럼 차리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명문 집안의 자제처럼 넥타이를 메고 다니기 위해서는 돈도 꽤 필요할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함석직공은 이 사내가 몽마르트의 큰 길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실 남의 일에는 매우 수다스러운 랑테지만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사실은 좋은 직장을 찾을 때까지는 먼 곳에 있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거절했다. 일자리는 찾으려고 하면 10군데도 더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루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허술한 공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참 그렇지. 어느 월요일에 나는 몽루지의 쌍피옹네 공장에 들어갔죠.
그날 밤 쌍피용이 늘어놓는 정치 이야기에 나는 넌더리가 났어요. 나하고는 의견이 다르더군요. 결국 화요일 아침에 그곳을 뛰쳐나오고 말았죠. 지금은 노예 시대도 아니고 하루 7프랑으로 이 몸을 팔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하곤 했다. 11월 초순에 일어난 일이었다. 랑티에는 오랑캐꽃을 한 답을 가지고 와서 은근한 태도로 제르베즈와 두 여직공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을 계기로 차차 그의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날마다 찾아왔다. 이 건물이나 이 근처 전체를 정복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먼저 나이도 따지지 않고 클레망스와 피투아 부인을 유혹하여 매우 끈질기게 접근했다. 한 달 뒤에는 두 여직공이 모두 그에게 열중하게 되었다. 보슈 부부는 그가 관리실까지 와서 은근히 떠받들었기 때문에 이 사내의 예의 바른 교양을 극구 칭찬했다. 로리의 부부는 그 잔칫날 후식이 나올 때 들어온 사내의 정체를 알자 처음에는 이 사내를 서슴지 않고 끌어들이는 제르베즈를 혹독하게 욕했지만 어느 날 랑티에가 그들의 방으로 올라와서 잘 아는 사람의 부인에게 선물할 사슬줄을 하나 주문하면서 접근했으므로 두 사람은 완전히 이 사내에게 사로잡혀 자리를 권하더니 1시간 동안이나 놓아주지 않았다. 게다가 이처럼 훌륭한 남자가 어떻게 해서 그 절름발이와 함께 살 수 있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윽고 랑테가 쿠포 집을 방문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고 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는 그 두 도르가에서 훌륭한 대접을 받는데 성공했다. 단 한 사람 구제만이 우울한 표정이었다. 그는 가게에 앉아 있다가도 이 사내가 찾아오면 이 과거가 복잡한 사내와 가까워지기가 싫어서 슬며시 나가버리곤 했다. 랑테에 대해 주위에서 이처럼 칭찬이 자자한 가운데 제르베즈는 처음 몇 주일간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지냈다. 그녀는 비르지니가 모든 일을 털어놓던 그날 명치 끝이 타듯이 뜨거웠던 느낌을 지금도 느꼈다. 그녀는 자기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가 문득 나타나 키스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는 그대로 넘어가 버릴 것만 같아서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지나치게 이 사내를 의식했고 이 사내의 일로 마음이 꽉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를 바로 쳐다보는 일도 없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도 자기에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차차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다. 이윽고 비르지니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듯이 그녀의 깔끔하지 못한 생각을 나무랐다. 무엇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있는가? 그보다 더 신사적인 사내는 다시 없을 것이다. 그렇다. 확실히 이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 키 큰 갈색 머리 여자는 두 사람을 구석으로 몰고 가서 서로의 생각을 털어놓게 하려고 했다. 랑티에는 묵직한 말투로 조심스럽게 자기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이며 앞으로는 오로지 아들의 행복만을 위하여 자기 온몸을 바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남쪽 지방에 가 있는 클로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에티엔의 이마에 키스를 해줬지만 아이가 계속 옆에 있을 땐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때로는 아이의 존재마저 잊고 클레망스에게 찬사를 늘어놓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마음을 놓고 지난 추억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죽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랑테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플라상이나 봉케르장의 추억을 쉽게 잊을 수 있었다. 랑테와 끊임없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그를 몽상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옛날의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만 해도 자기 혐오에 사로잡힐 정도였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끝났다. 모든 것은 끝난 일인 것이다. 만약 그가 옛날과 같은 관계를 요구하기라도 한다면 그 대답으로 따귀를 갈겨줄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달콤한 기분에 잠겨 구제의 우정을 생각했다. 어느 날 아침 클레망스는 일터로 나오자 어젯밤 11시경 랑티에가 어떤 부인과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매우 음탕한 표현으로 여주인의 안색을 살피면서 아기의 찬 투로 말했다. 그렇다. 랑티에는 로트르담의 로레트가를 올라가고 있었다. 여자는 금발의 명주옷으로 엉덩이를 감추고 가로수길을 서성거리는 반쯤은 썩어 빠진 형편없는 갈보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장난삼아 두 사람의 뒤를 밟았다. 그 형편없는 갈보는 어느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새우와 햄을 샀다. 이윽고 라 루슈코프가에 이르자 랑테는 어느 집 앞에 보도에 우뚝 서서 얼굴을 치켜들고 먼저 올라간 그 여자가 창문에서 들어와도 좋다는 신호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클레망스가 아무리 추잡한 설명을 덧붙여도 소용이 없었다. 제르베즈는 침착하게 하얀 드레스의 다리미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따금 그녀의 입술에 미소를 띠게 할 뿐이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프로방스인은 모두 여자에게 열중한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항상 여자가 필요했다. 쓰레기 더미에서라도 삽을 휘두르면 여자가 나올 것이다. 그날 밤 그 랑트에가 찾아오자 클레망스는 금발머리 여자의 일로 그를 놀려주며 재미있어 했다. 그런데 랑트에는 들킨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옛날 친구로 일에 방해가 안 될 때는 지금도 가끔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멋쟁이 아가씨로 자단 가구를 가지고 있으며 옛 애인 중에 자작이니 큰 도기 상인이니 공중인의 아들도 있었다며 그 수를 헤아려 나갔다. 그는 향수 냄새가 나는 여자가 좋다고 했다. 그는 클레망스의 코끝에 그 여자가 향수를 뿌려준 손수건을 흔들어 보였다. 그때 에티엔느가 들어왔다. 그는 갑자기 진지한 태도가 되어 아이에게 키스를 해준 다음 장난을 해보아야 별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제르베즈는 일감 위에 몸을 구부린 채 그 말에 찬성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클레망스는 랑티에가 이미 두세 번쯤 시치미를 떼면서 자기를 꼬집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 짓궂게 했던 보복을 받은 것은 그녀 쪽이었다. 그녀는 큰 길에 형편없는 갈보들처럼 사양 냄새를 풍길 수 없는 것이 분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다시 봄이 왔다. 그때쯤 완전히 이 집 식구가 되어버린 랑티에는 친구와 가까이 살기 위해서 이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촐한 집에 가구가 갖추어진 방을 희망했다. 보슈 아주머니와 제르베즈까지도 몸소 그런 방을 찾으러 다녔다. 가까운 거리에서 물색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요구사항에 딱 들어맞는 방을 찾기는 매우 힘들었다. 그는 넓은 안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또 1층에 있는 방이라야 한다고도 했다. 나중엔 생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그러고는 이즈음 밤마다 쿠포집에서 천장의 높이를 재기도 하고 칸막이를 조사하기도 하면서 마치 그것과 똑같은 방이 탐난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사실 다른 방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방의 조용하고 따뜻한 한 구석이라면 기꺼이 잠자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칸막이 조사를 할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꼭 그 끝에 달았다. 당신네 이 집은 참 좋군요. 어쨌든. 어느 날 밤 그는 거기서 식사를 마치고 후식이 나왔을 때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자 이미 그와는 허물없는 사이가 된 쿠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여기서 묵으면 될 것 아닌가? 안 그래? 생각만 있다면 어떻게 해볼 테니. 그러고는 때 묻은 세탁물이 쌓여있는 방을 정리하면 훌륭한 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티엔느는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고 가게에서 자게 하면 된다고 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랑테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그런 폐를 끼칠 수는 없거든요. 나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비좁고 답답할 겁니다. 더구나 서로 불편해서 당신의 침실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건 때때로 좀 거북한 점이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함석직공은 우스워서 목이 메인 것처럼 킬킬거리며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하려고 식탁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별 것을 다 걱정하는구먼. 어쩜 그리도 생각이 없을까? 잘 연구해보면 좋은 방법이 있는 법이야. 저 방에는 창문이 2개 있거든. 그래서 말이야, 그 하나를 바닥까지 잘라내서 입구를 만드는 거야. 어때? 그럼 자네는 안뜰에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들은 사정에 따라서는 샘문을 막을 수도 있지. 자네는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자신의 방을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랑띠에가 중얼거렸다. 참 그렇겠군.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니야. 그래도 당신네들에게 너무 폐를 끼치게 돼. 그는 제르베즈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분명히 그녀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생각에 몹시 당황했다. 그것은 랑티에가 자기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기분 나빠서도 아니었고 또 마음이 불안해서도 아니었다. 더러운 빨랫감을 놓아둘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함석직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500프랑의 집세는 사실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가구가 갖추어져 있는 이 방에 한 달에 20프랑은 내놓을 것이다. 그것은 그다지 비싼 방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돈은 그들에게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일대의 세탁물을 죄에다 쓸어 넣을 수 있는 큰 상자를 침대 밑에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한편으로는 주저하면서도 쿠퍼 어머니에게 눈짓으로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랑티에는 쿠퍼 어머니의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으므로 껌 과자를 선물해서 몇 달 전부터 이 노파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놓은 상태였다. 폐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요. 마침내 그녀가 승낙하며 말했다. 이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제게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신세를 지게 되는데. 랑티에는 반복해서 말했다. 이번에는 쿠퍼가 버럭 화를 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물쭈물 할 것이냐. 자기는 호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쪽도 편리하다는데 그걸 모르겠단 말인가. 그러고 나서 쿠퍼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에티엔느! 아이는 식탁에서 잠들어 있다가 깜짝 놀라서 머리를 들었다. 너도 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해라. 그래, 이분에게 큰 소리를 해야 돼.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세요. 에티엔느는 졸음이 와서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입으로 중얼거렸다. 모두들 웃었다. 그러나 랑티에는 엄숙하고 감동한 표정을 지으며 식탁 위로 쿠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받아들이겠네. 그런 것이 서로의 호의가 아니겠나. 그래, 이 애를 위해서라도 받아들이겠네. 이튿날 집주인 마리스코가 관리실에 나타나서 1시간쯤 머물고 있는 동안 제르베즈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주인은 마치 이 여자가 건물의 한쪽을 모조리 부숴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버럭 화를 냈다. 그러나 현장을 상세히 조사하고 위층의 계단들이 흔들리게 되지나 않을까 올려다보고서 겨우 허락을 했다. 그러나 일체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러고는 쿠퍼 부부는 임대 계약이 끝났을 때는 모든 것을 원 상태로 복구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날 밤 함석직공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미장이, 목수, 칠장이 등 모두들 착한 사람들이어서 하루 일을 마친 후 이러한 자질구레한 일을 하러 온 것이었다. 새로 문짝을 달고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데는 술값은 그만두더라도 100프랑이 들었다. 함석직공은 친구들에게 세든 사람이 첫 방세를 낼 때 품삯을 치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방 안의 가구가 문제였다. 그 방에는 이미 쿠퍼 어머니의 장롱이 하나 있었으므로 제르베즈는 거기에 자기들 방에 있던 탁자 하나와 의자 2개를 가지고 와서 놓았다. 그러나 화장대와 침대와 침구 일체는 새로 사드려야만 했다. 모두 합해서 130프랑인데 그녀는 그것을 매달 10프랑씩 월부로 치르기로 했다. 약 10달 동안은 랑티에의 20프랑이
빚 갚는 데 소요되겠으나 그 후에는 그런대로 짭짤한 수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랑티에가 이사를 온 것은 6월 초순쯤이었다. 그 전날 쿠퍼는 합승 마차비 30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의 거처까지 트렁크를 가지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황하며 끝까지 그가 거처하는 것을 숨기려는 듯 트렁크가 너무 무겁다느니 어쩌느니 하며 거절했다. 랑티에는 오후 3시쯤 이사를 왔다. 쿠퍼는 집에 없었다. 제르베즈는 가게 입구에서 합승 마차에 실린 트렁크를 보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그것은 둘이서 함께 살 때 그 트렁크로 플라상에서 함께 떠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지금은 긁히고 찢겨져서 노끈으로 묶여져 있었다. 때때로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정말 보게 된 것이었다. 그 금속 연마공 갈보년이 자기를 업신여기면서 타고 갔던 것과 똑같은 합승 마차, 그것과 같은 역마차가 그 트렁크를 다시 싣고 온 것이라고까지 상상했다. 보슈가 랑티에를 도왔다. 제르베즈는 침묵을 지키며 멍청한 표정으로 두 사람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그 짐을 방 한가운데 놓았을 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말했다. 어때요? 이제 큰일을 치렀군요. 랑티에가 노끈을 푸는데 열중하여 그녀 쪽은 돌아다 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덧붙였다. 보슈씨, 한잔 하세요. 그녀는 잔을 가지러 갔다. 그때 마침 제복을 입은 푸아송이 지나갔다. 그녀는 잠깐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경찰관은 이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근무 중에 눈을 깜빡해 보이는 것은 술을 한 잔 대접하겠다는 신호였다. 그는 이따금 세탁부 집 앞을 몇 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그런 신호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 그런 때는 경찰관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안뜰로 들어와서 단숨에 한 잔을 들이켰다. 야, 안녕하시오 바댕그 씨. 그는 황제를 경멸하기 위하여 이 경찰관을 바댕그라고 부르고 있었다. 푸아송은 그 말이 자기를 불쾌하게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으므로 다만 엄숙한 표정으로 대했다. 두 사람은 정치적 신념은 달랐으나 이미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황제께서도 런던에서는 순경이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보슈가 말했다. 그렇지, 주정뱅이 계집들만 붙잡으러 다녔으니까. 제르베즈는 그런 이야기에는 상관하지 않고 탁자 위에 놓여있는 3개의 잔을 채웠다. 그녀는 마시고 싶지 않았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트렁크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싶었으므로 랑티에가 마지막 노끈을 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날 그 구석에 산더미같이 쌓인 양말이며 때 묻은 셔츠며 낡은 모자 따위가 있었던 것을 생각했다. 그런 것이 아직도 들어있을까? 지난날의 누더기를 다시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 랑티에는 뚜껑을 들어 올리기 전에 잔을 들고 건배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시와 뿌아송이 대답했다. 제르베즈는 다시 잔을 채웠다. 새 사내는 손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랑티에는 겨우 트렁크를 열었다. 거기에는 신문지, 책, 헌옷, 꾸러미로 뭉쳐놓은 셔츠 등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차례로 꺼냈다. 소스 냄비가 하나, 장화가 한 켤레, 코가 떨어져 나간 누들이 롤라의 흉상, 수놓은 와이셔츠, 작업복 바지 등이 있었다. 몸을 구부리고 있던 제르베즈는 담배 냄새와 거칠에만 꾸미는 인간의 인품에서 느껴지는 불결한 남자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그 낡은 모자는 이미 그 구석에는 없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본 적이 없는 어떤 여자에게서 얻은 선물인 듯한 바늘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제는 침착해져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자기와 함께 살 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자와 함께 살 때 쓰던 것인지를 생각하며 막연한 서글픔을 느꼈다. 이봐요 바댕그 씨, 이런 건 모르시겠지? 랑티에가 말했다. 그는 상대방의 코끝에 브리셸에서 인쇄된 사파를 곁들인 나폴레옹 3세의 사랑이라는 작은 책자를 내밀었다. 그 속에는 다른 이야기와 함께 황제가 13살 난 요리사의 딸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림에는 나폴레옹 3세가 다리를 드러낸 채 레지옹 도네루 대훈장만을 단 모습으로 그의 음란한 욕망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소녀를 뒤쫓고 있었다.
와, 이건 정말 볼만하군. 음흉한 유격의 본능에 자극을 받은 보슈가 외쳤다. 언제나 이 모양이라니깐. 푸아송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이 황제를 위하여 변명할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그것은 책에 씌어있는 것이었으므로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때 랑티에는 여전히 그 그림을 비웃는 태도로 코끝에 들이대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그는 팔을 벌리며 이렇게 외쳤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도 사람이니 당연하지 않은가? 이 대답에는 랑티에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는 장롱 선반 위에 책과 신문지를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놓아둘 작은 책꽂이가 없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으므로 제르베즈는 그것을 새로 사기로 했다. 그는 루이 블랑의 10년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첫 권이 빠져 있었는데 그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이 숫자리 분책본으로 된 라마르틴의 지롱드 당사를 가지고 있었다. 외제느수의 파리의 비밀과 방황하는 유태인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헌책방에서 주워 모은 철학에 관한 책이나 인도주의에 관한 헌책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특히 감동과 경의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신문이었다. 그것은 수년 동안 그의 손을 거쳐간 수집의 결과였다.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자신과 의견이 같은 좋은 논설을 찾아낼 때마다 그는 그 신문을 사서 모았다. 그것은 날짜도 색인도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서 하나의 큰 뭉치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뭉치를 트렁크에서 꺼내더니 아주 정다운 표정으로 두드리면서 다른 두 사람에게 말했다. 어때? 이건 이 어르신네 것인데 아무도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진 않을 거야. 이 속에 씌어있는 것을 당신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걸세. 만약 이 사상의 반이라도 실천이 된다면 그날로 이 사회는 씻은 듯이 깨끗한 사회가 될 걸세. 그렇고 말고 당신들의 황제도 황제에 붙어있는 얼간이들도 풍지박산이 나고 말 테니까. 그러나 그의 계속되려는 말은 경찰관에 의해서 제지되고 말았다. 경찰관의 발그레한 코미 수염과 황제 수염은 창백한 얼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군대는? 당신은 군대를 어떻게 할 작정이야? 랑티에는 흥분해가지고 신문 뭉치를 주먹으로 치면서 외쳤다. 나는 군국주의 폐지를 원하는 거야. 특권, 칭호, 독점의 폐지를 원하는 거지. 공평한 급료와 이익의 분배를 요구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영광이 있으라. 일체의 자유, 알겠어? 일체의, 그리고 이혼의 자유. 그래, 도덕을 위하여 이혼의 자유를. 보슈가 지지했다. 부하성은 위엄을 갖추어 대답했다. 하지만 자네들이 말하는 자유 같은 것은 바라지 않으며 난 충분히 자유롭단 말일세. 자유를 바라지 않는다고? 자유를 바라지 않는다고? 랑티에가 말이 막힐 정도로 흥분하여 소리쳤다. 아니야, 당신의 자유가 아니야. 우리들의 자유를 바라지 않는다면 케이엔느 섬으로 추방하고 말 테야. 그렇지, 케이엔느 섬으로 황제와 그 일족의 돼지들과 함께. 두 사람은 이처럼 만날 때마다 싸웠다. 그런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제르베즈는 언제나 그들 사이에 끼어 말렸다. 그녀는 옛사랑의 곰팡이 냄새가 괴기하게 차있는 트렁크를 보고 잠깐 실신 상태에 빠졌으나 거기서 깨나자 곧 새 사내의 잔에 술을 부었다. 건강을 위하여. 랑테는 갑자기 침착한 태도로 잔을 들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보슈는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혀 경찰관을 곁눈질하면서 몸을 흔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걸로 해둡시다, 푸아송 씨. 그러고는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당신을 믿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푸아송은 그 말을 미처 다 듣기도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은 이 안에 간직돼 있다는 신용을 했다. 그는 확실히 친구를 경찰관의 눈으로 염탐하지는 않을 것이다. 쿠퍼가 와서 두 번째 병을 따게 되었다. 이윽고 경찰관은 안뜰에서 빠져나와 다시 보도에서 그 위험에 찬 발걸음을 옮기며 사라져갔다.
랑테가 이사 온 직후 제르베진의 집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랑테는 외딴 방에서 자기의 방문과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중간 문은 막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거리낌 없이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다. 남편은 자기가 말하던 큰 상자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르베즈는 더러운 세탁물을 쌓아둘 장소가 없어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세탁물을 거의 모든 구석, 특히 침대 밑에 쑤셔 넣게 됐는데 여름밤 같은 때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또한 그녀는 밤마다 가게 한가운데 에티엔느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몹시 귀찮았다. 여직공들이 밤일을 할 때면 아이는 의자에 앉아 졸며 기다렸다. 그래서 구제가 릴에 있는 자기의 옛 주인인 기계 기술자가 견숙공을 두고 싶어 한다며 에티엔느를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도 집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었으므로 빨리 독립하고 싶은 생각에서 어머니에게 승낙해 달라고 강력히 졸랐다. 다만 그녀는 랑티에가 단호히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가 이 집에서 살게 된 것은 아들 가까이 있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옮겨온 지 불과 2주 만에 아이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상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런 얘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그 의견에 적극 찬성했고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티엔느가 출발하는 날 아침 그는 노동자의 권리에 관해서 한바탕 늘어놓은 다음 그에게 키스를 해주며 엄숙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생산자는 노예가 아니지만 생산자가 아닌 자들은 모두 도둑놈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는 모든 일이 다시 예전과 같은 질서로 되돌아가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져 갔다. 제르베즈는 때 묻은 세탁물이 널리 있는 곳에도 랑테가 지나가는 곳에도 완전히 익숙해졌다. 랑테는 언제나 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때로는 머리를 깨끗이 빗어 넘기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외출했다. 돌아오지 않고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매우 중대한 일이라도 의논하고 온 것처럼 지쳐서 머리가 매우 아픈 그런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재미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이 사나이는 손에 못이 박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보통 10시쯤 일어나서 날씨가 기분에 들면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고 비가 오는 날에는 가게에서 신문을 읽었다. 그것이 그 생활이었다. 그는 치마에 감싸여 편안히 있으면서 여자들만 있는 분위기 속에서 조속한 말을 듣기 좋아했다. 그런 말이 그녀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유혹하면서도 자기는 정중한 말을 잊지 않았다. 그가 세탁부나 숙녀인 채 하지 않는 여자와 상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클레망스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그는 엷은 수염을 만지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작업장의 냄새, 드러난 팔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땀이 밴 여직공들, 또 근처 여자들의 속옷이 흩어져 있어서 침실과도 같은 이 구석이 그에게는 오랫동안 꿈꾸던 곳이며 나태와 향락의 은둔처이기도 했다. 랑티에는 처음에는 푸아소니에르가에 있는 프랑스와 가게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쿠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5프랑을 낼 테니 식사까지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미 외출도 하지 않고 완전히 자리를 잡고 말았다. 하루 종일 가게와 안방 사이를 셔츠 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일을 지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손님 접대까지 하고 가게 안 지시까지도 했다. 프랑소와의 포도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르베즈를 설득하여 포도주를 바로 이웃인 석탄가게 비자르네 집에서 사들이기도 했으며 보시와 둘이서 그 주문을 시키러 가서는 그 안주인을 유혹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쿠들룬의 빵은 잘 구워지지 않았다면서 오기스틴을 푸아소니에르가의 비엔나 출신의 빵집 메으 가게까지 심부름을 보냈다. 건과물집인 루옹그르도 바꿔버렸다. 바꾸지 않는 단골 가게는 그와 정치적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볼롱소가에 있는 푸죽간 주인인 몸집이 큰 샤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모든 요리에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다. 클레망스가 그를 놀리면서 말한 대로
이 골칫거리 프로방스인에게는 기름기가 끊일 새가 없었다. 그는 직접 오믈렛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것은 양쪽으로 뒤집어 크레프 빵보다 더 구운 오믈렛으로 군용 건빵이라고 할 만큼 딱딱했다. 그는 쿠퍼 어머니 곁에 지켜 서 있으면서 비프 스테이크를 구두창보다도 더 딱딱하게 굽게 했고 모든 음식에 마늘을 넣었다. 만약 샐러드에 곁들일 것을 썰고 있으면 그것은 해로운 풀이며 그 속에는 독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외치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포타주는 매우 좋아했다. 그것은 국수를 잠깐 삶아 그것에 기름을 반 병이나 부어 넣은 매우 진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제르베즈와 둘이서만 먹었다. 다른 파리 출신 사람들은 어느 날 그것을 한번 먹어보다가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랑티에는 차차 집안일에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로리의 부부가 쿠퍼 어머니에게 주는 일백수를 호주머니에서 꺼낼 때 언제나 얼굴을 찌푸렸으므로 그는 그녀에게 그 부부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달에 10프랑은 내놓아야 했다. 그는 마침내 10프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 태도가 너무나 싹싹하고 한편으로는 애교도 있었으므로 사슬 기술자의 마누라는 거절하지 못했다. 지금에 와서는 르라부인도 100수짜리 금화를 두 닙 내놓았다. 쿠퍼 어머니에는 랑티에의 두 손의 키스라도 할 것 같았다. 또한 그는 노파와 제르베즈의 싸움에 끼어들어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해냈다. 제르베즈가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굴어 시어머니가 침대에 가서 울기라도 하면 그는 그 알량한 인품으로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라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두 여자로 하여금 억지로 키스하게 했다. 나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 아이의 교육은 전혀 되먹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딸을 때리면 어머니가 감싸고 어머니가 때리면 아버지가 덤벼들었으므로 이 점에서는 그의 말이 옳았다. 부모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나는 용서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갖은 못된 짓을 다했다. 요즘 그녀는 건너편에 있는 제철 공장으로 놀러 가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하루 종일 짐수레의 끝에 매달려서 그네를 띄었다. 대장간 화덕에 빨간 불이 비치는 껌껌한 안뜰에서 동네 개구장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는 산발을 하고 거짓골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었다. 마치 공장의 새망치 소리가 이 더러운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 뒤를 따라 동네 개구장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랑티에만이 이 계집애를 꾸짖을 수가 있었다. 또 이 계집애는 계집애대로 랑티에를 조종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 10살밖에 안 된 장난꾸러기 계집애가 그의 앞을 귀부인처럼 교태를 부리며 걷고 벌써 음란한 눈길로 눈웃음을 쳤다. 그는 마침내 이 계집애의 교육을 떠맡았다. 그는 춤과 은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랑티에가 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는 쿠포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물론 제르베즈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두 남자를 먹여 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게다가 가게도 그리 경기가 좋지 않았다. 손님은 떨어지고 여직공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실 뿐이었다. 사실 랑티에는 식대도 방세도 내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렇지 않았으나 그 뒤로는 큰 돈이 들어오기로 됐으니 그때 한꺼번에 갚겠다고 했다. 제르베즈에게는 그에게 한 푼도 요구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빵이나 포도주, 고기를 외상으로 가져왔다. 외상값은 여러 곳에서 늘어나기만 했다. 하루에 3프랑, 4프랑씩 불어나갔다. 가구점에도 미장이, 목수, 칠장의 세 친구들에게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모두들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다른 가게에서도 더 이상 정중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엄청나게 불어나는 빚에 그만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공연이 멍청하게 있고 가장 비싼 것만 사고 그 돈을 치를 수 없게 되자 허리띠를 풀어놓고 식도락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근본이 성실한 여자이기 때문에 수백 프랑의 돈을 벌어
상인들에게 일백수짜리 금화를 나눠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백 프랑씩 벌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결국 그녀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몰락해 갈수록 사업을 확장해 가려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여름이 되었을 때는 두 사람의 여직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거리가 줄었다. 게다가 급료도 몇 주일씩이나 밀려 있었으므로 마침내 키다리 클레망스가 가게를 그만두었다. 이처럼 무너져가는 속에서도 구포와 랑티에는 그저 먹어대기만 했다. 이 방탕한 사나이들은 음식이 턱에 찰 때까지 쳐놓고 가게를 들어먹으며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살만 피둥피둥 쪄 있었다. 그러고는 서로 경쟁하여 두 사람 몫씩 먹어치우고 먹고 난 후에는 소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라며 서로 배를 두들기는 것이었다. 주위에서는 랑테와 제르베즈가 다시 사랑을 되찾은 것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로리의 부부는 절름발이는 모자 직공을 다시 소나기에 넣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했으나 그 사내는 이미 절름발이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이를 너무 먹었기 때문에 거리에 약간 색다른 매력을 지닌 계집애를 숨겨두고 있다고 했다. 보슈 부부는 이와 반대로 제르베즈는 첫날 밤부터 멍청이 구포가 코만 골기 시작하면 당장에 옛날 영감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어쨌든 그런 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세상에는 추잡한 일이 아주 많으며 그보다 더 고약한 일도 아주 많아서 사람들은 결국 이 삼각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추악한 것, 아니 그 이상으로 무도한 일도 있었다. 물론 만약에 이 근처의 다른 가정을 들여다본다면 이보다 더한 악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쿠폰의 집에는 다정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조촐한 요리를 먹으면서 술에 취하면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 근처 사람들의 안면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랑티의 뛰어난 수완에 녹아버리고 말았다. 이 언변 좋은 사내는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말았다. 제르베즈와 그의 관계에 관해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소가게 안주인이 손대집 안주인은 별 신통치 않은 소리를 다 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제르베즈는 그런 뜬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나가면서 그와 같은 추악한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를 무정한 여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집안 사람들은 그녀가 랑티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르라 부인은 정사에 관한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끼어드는 것을 좋아했으므로 밤마다 찾아왔다. 그러고는 아무리 지체가 높은 귀부인이라 하더라도 랑테의 팔에는 녹아나고 말 것이며 그만큼 그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라고 말했다. 보슈 아주머니는 만약 자신이 10년만 더 젊었다면 자기의 정조를 보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끊임없는 음모가 차차 퍼져서 서서히 제르베즈를 선동하고 있었다. 마치 주위의 모든 여자들이 그녀에게 한 사람의 애인을 맡겨놓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놀랍게도 랑테에게서 그러한 유혹의 감정을 느낄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는 이전보다는 나았다. 언제나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카페와 정치 집회에서 교육도 받았다. 그러나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르베즈는 그의 눈동자를 통해 영혼까지 훤히 투시해보면서 아직도 가벼운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거기에 수없이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어째서 그녀들은 이 사내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단 말인가. 어느 날 그런 말을 랑티에게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비르지니에게 넌지시 건네보았다. 그때 르라 부인과 비르지니는 그녀를 흥분시키기 위하여 랑테와 클레망스의 정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겠지. 그녀는 그것을 눈치채지는 못했으나 그녀가 외출을 하고 나면 랑티에는 클레망스를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갔던 것이다. 최근에 두 사람이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으니 그는 틀림없이 그 여자 집으로 만나러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제르베즈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비르지니의 노란 눈동자를 보았다. 거기에는 고양이 눈과 같은 황금의 불꽃이 빛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자기에게 질투를 느끼게 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비르지니는 얼빠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야 당신과는 관계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계집애와 상종하다가는 끝내 신통한 일은 없을 테니까 관계를 끊도록 당신이 충고라도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골치가 아픈 것은 랑티에가 한간의 뜬 소문을 믿고 제르베즈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이었다. 이제는 그녀와 악수를 하면 그녀의 손을 자기 손 안에서 한참 동안 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뻔뻔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며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그 속에서 남자가 요구하는 것을 명백히 읽었다. 그녀의 뒤를 지나갈 때는 스커트 속에 무릎을 밀어놓고 사람을 녹이려는 듯 목덜미의 입김을 뿜어댔다. 그러나 그는 난폭한 짓을 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은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벌벌 떨고 있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인 후 키스를 하려 했다. 마침 그때 구제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다.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 서너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구제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는데 자기가 두 사람을 방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자가 몸을 뺀 것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키스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제르베즈는 너무 슬퍼서 한 장의 손수건도 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게 안을 공연히 돌아다녔다. 구제를 만나 랑테가 자신을 벽에 밀어붙인 사정을 설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에티엔느가 릴로 가고 난 뒤로는 부하생 수아프, 즉 베크 살레가 음흉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저 대장간에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빈 광주리를 들고 폴트 블랑슈가의 단골집으로 페티코드를 가지러 간다는 구실로 집을 나섰다. 마르카테가의 볼트 공장 앞에 도착하자 어쩌면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잔걸음으로 걸어갔다. 구제 쪽에서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곳에 와서 5분도 채 되기 전에 우연인 것처럼 그도 나왔기 때문이다. 배달이군요. 돌아가는 길인가요?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야기를 붙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제르베즈는 마침 푸아소니에르가를 등지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나란히 팔짱을 끼지 않고 몽마르트 쪽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공장 입구에서 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멀리 떨어질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여러 공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속을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렇게 약 200보쯤 가자 처음에는 갈 길을 정해놓은 것처럼 말없이 왼편으로 꺾어져 황량한 빈터로 접어들었다. 기계톱 공장과 단추 공장 사이에는 풀들이 햇볕에 누렇게 시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직 녹색을 잃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말뚝에 매인 염소 한 마리가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저편에서 고목이 한 그루 격렬한 햇빛을 받으며 썩어가고 있었다. 꼭 시골 같아요.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그 고목 밑에 가서 앉았다. 제르베즈는 광주리를 발 밑에 놓았다. 눈앞에는 엷은 녹색 숲속으로 노랑이나 회색의 집들이 중첩되어 있는 몽마르트 언덕이 보였다. 하늘을 쳐다보니 도시 위로 맑게 갠 하늘이 트여 있었고 그 북쪽을 작은 흰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셔서 두 사람은 평평한 지평선 바로 위 먼 교회의 흰 벽을 바라보며 특히 제재소에 가는 관에서 솟아오르는 증기를 지켜보았다. 그 힘찬 호흡은 두 사람의 짓눌린 가슴을 한결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요, 배달이에요. 어색한 침묵을 견디다 못해 제르베즈가 말했다. 그렇게도 변명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몹시도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일부러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간밤의 사건이 두 사람 사이에 아직도 괴로운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아침 무서운 고통 속에 죽은 세탁부 비자르 부인의 임종을 이야기했다. 비자르가 발로 차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단조로운 음성으로 말했다. 배가 부어 있었어요. 틀림없이 뱃속이 터졌을 거예요. 사흘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감옥에 갈 악당이라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 맞아 죽은 아내의 일까지 참견해서야 재판소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겠죠. 날마다 발길질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지간히 채어선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여자는 남편을 사형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물통 위에서 넘어져 배를 다쳤다고 하더군요. 죽기 전에는 밤중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대장장이는 말없이 떨리는 주먹으로 풀을 뽑고 있었다. 막내 진루에 젖을 뗀 지 2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도 애들이 다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에요. 이제 그 딸 랄리가 두 동생을 돌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직 8살도 채 안 됐는데 마치 어머니처럼 침착하고 분별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또 두들겨 패요. 그야말로 고통을 겪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제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했다. 어제 나는 당신 때문에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무척. 제르베즈는 파랗게 질린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도 압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줄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사정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나도 애태우지 않았을 텐데. 그는 끝까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모두들 자기와 랑테가 다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듯 구제도 또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그러고 손을 내밀면서 외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밀어붙이고 키스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은 내 얼굴에 닿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어요. 내 생명을 걸고 아이들의 생명을 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성한 것을 걸고 맹세하겠어요. 그러나 대장장이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여자라는 것은 이런 경우 언제나 사실을 부정하기 마련이므로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구제씨? 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맹세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일이 있다면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여자죠.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의 우정을 받을 자격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매우 아름답고 순결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 그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여자의 손을 자기 손에 힘주어 잡아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백조처럼 헤엄치고 있었다. 들판 한 구석에서는 염소가 그들 벽을 향해 규칙적으로 긴 간격을 두고 아주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얽혀진 손가락을 풀려고도 하지 않고 감동에 눈을 적시면서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몽마르트 언덕과 그 주위 지평선에서 줄무늬를 이루고 있는 높다란 공장의 굴뚝숲을 망연히 바라보면서 뿌연 담벼락이 즐비한 이 황량한 교회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싸구려 음식점의 푸른 숲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돼 있었다. 당신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겠죠.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돈을 갚지도 못하고.
제르베즈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거칠게 행동했다. 여자의 손을 으스러질 정도로 세차게 흔들었다. 돈 이야기는 하기 싫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좀 머뭇거리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자, 들어봐요. 난 벌써부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지금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당신의 생활이 무질서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약간 숨이 막혀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 수가 없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말한 적이 없었던 연정을 이처럼 난폭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녀는 물었다. 그래요. 우리 둘이 함께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요. 당신만 좋다면 벨기에 같은 곳에서. 그곳이라면 고향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일을 하면 곧 안정될 것이고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말았다. 설사 그가 키스를 하려고 끌어안았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설이나 상류 사이에서나 가끔 있는 사랑의 도피 행각을 말하다니. 이 젊은이는 하여튼 별난 사람이었다. 그녀의 주위에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혹하는 직공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생드니까지도 그 여자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간단히 결말을 지어버리곤 했다. 구제씨, 구제씨.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중얼거렸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단둘이 되는 것이죠. 나에겐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분별이 있는 태도로 그것을 거절했다. 안 됩니다, 구제씨. 그런 것은 아주 나쁜 일이에요. 나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또 애들도 있고요. 당신이 나에게 깊은 우정을 쏟아주고 있는 것도, 내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즐거움이라곤 조금도 없을 거고요. 나도 당신에게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우정이 깊다고 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틀림없이. 아니, 이대로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우리들은 서로 존경하고 있고 마음도 잘 맞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 덕분에 수차례 큰 힘을 얻었어요.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만 살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는 법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이 대낮에 그녀를 으스러지게 끌어안더니 살갗을 뜯어먹을 듯 목덜미에 미친 듯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고는 그는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고 여자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조촐한 기쁨을 아주 멋지게 맛보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화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떨면서 다시 여자를 끌어안고 싶은 욕망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여자로부터 떨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있었으나 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공연히 민들레꽃을 따서는 멀리서 여자의 광주리에 던져 넣었다. 햇볕에 불붙는 듯한 풀밭에는 아름다운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다. 이러한 놀이가 차차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즐겁게 했다. 쇠망치를 휘두르는 굳어진 손마디로 살그머니 꽃을 따서는 한 송이씩 던졌다. 그리고 제대로 광주리에 들어가면 그 순한 강아지 같은 눈으로 웃었다. 제르베즈는 쾌활하고 기운차게 고목에 기대어 기계톱 공장에서 토하는 격렬한 소음에도 지지 않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걸으면서
릴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에티엔을 관해서 이야기했다. 이 황량한 벌판을 떠날 때 그녀는 민들레꽃으로 가득 찬 광주리를 들고 있었다. 사실 제르베즈는 랑티 앞에 나서면 자기 자신 입으로 말한 것만큼 뚜렷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그녀는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지만 만약 그가 언젠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댄다면 그 옛날처럼 힘없이 질질 끌려가서 랑테가 하자는 대로 말려들어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몹시 불안했다. 그러나 랑티에는 다시는 그녀를 유혹하지 않았다. 그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었으나 얌전히 굴었다. 지금 45살이지만 매우 젊어 보이는 순댓집 안주인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듯 했다. 제르베즈는 구제를 암심시키기 위해 그에게 순댓집 아주머니 이야기를 했다. 비르지니와 르라가 랑티에를 칭찬할 때는 그녀는 이 근방 여자들이 모조리 이 남자에게 반해 있으므로 자기까지 그를 칭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쿠퍼는 랑티에를 진정한 식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사람들은 자기들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모르나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고 자기들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는 한 그런 뜬소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식이었다. 일요일에 셋이서 외출할 때는 그는 뽐내고 싶은 기분에 아내와 랑티에로 하여금 억지로 팔짱을 끼고 앞장을 서게 했다. 그러고는 거리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시원치 않은 소리를 하면 얼굴을 한데 갈겨서 코피를 쏟게 하겠다는 듯이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물론 그는 랑티에를 조금 거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브랜디 앞에서는 유난히 시치미를 뗀다고 비난했으며 책을 읽을 수가 있어서 변호사처럼 말을 한다고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점만 제외하면 그런대로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또 샤펠가를 샅샅이 뒤져봐도 그만큼 우위가 깊은 친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배짱이 맞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남자끼리의 우정은 여자와의 사랑보다는 굳은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요즘 쿠퍼와 랑티에가 함께 어울려서 마구 난봉을 피운다는 것이다. 랑티에는 집안에 돈이 좀 있는 기색을 눈치채면 10프랑 20프랑씩 제르베제게 마구 빌려갔다. 빌릴 때는 언제나 큰 사업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그리고 돈을 꾼 날이면 그는 쿠퍼를 꿰내어 먼 곳에 볼 일이 있다고 하고는 끌어냈다. 그러고는 근처 요리집의 깊숙한 방에서 서로 코를 맞대고 앉아 집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맛있는 요리를 먹고 봉인이 붙은 고급 포도주를 들이켰다. 쿠퍼는 어느 편이냐 하면 싸구려 목로주점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차림표에서 진귀한 요리의 이름을 찾아내는 랑테의 귀족 취미에 깜짝 놀라고 있었다. 이처럼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내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죄다 그런지도 몰랐다. 그는 자극성이 있는 것은 아주 싫어했다. 항상 건강을 핑계로 접시마다 트집을 잡고 너무 짜거나 후추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고기를 받고 오라고 했다. 또 그는 바람을 매우 두려워했다.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는 가게 사람 전체를 몹시 비난했다. 게다가 매우 인색하여 7, 8프랑의 식사를 하면서도 급사에게는 딸랑 2수의 팁을 주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내의 모습을 보면 모두들 벌벌 기었다. 바티뉴에서 벨르빌르에 걸친 가로수 길에서 이 두 사나이는 유명한 존재였다. 그들은 바티뉴의 큰 길에서 작은 풍로 위에 직접 구워 먹는 몽고풍의 호르몬 구이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 근처에서는 가장 맛있는 굴 요리를 하는 빌르 드바르 르디크에도 갔다. 언덕 위에 물랭드라 갈레트까지 갔을 때는 토끼 버터구이를 먹었다.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릴라에서는 송아지 머리가 명물이었다. 한편 끌리냥꾸르가에 있는 금사자집과 두 굴의 마로니에라는 요리집에서는 손가락까지 빨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콩팥 버터구이를 먹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따금 왼편으로 돌아 벨르빌르 쪽으로 나가서 부르고뉴의 포도 수확이나 푸른 글자판, 카피생 등의 식탁을 예약해 두었다.
모두가 신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눈을 감고도 아무 곳이나 주문할 수 있는 가게들이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남몰래 하는 도락이었고 이튿날 아침 제르베제가 만들어주는 감자 요리를 뒤적거리면서는 은어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 랑티에는 물랭드라 갈레티의 숲속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쿠프는 후식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을 남겨놓고 혼자 가게를 나왔다. 물론 도락도 하고 노동도 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랑티에가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이래 그렇지 않아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쿠퍼는 완전히 연장에는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가난뱅이 살림에 쪼들려서 다시 일을 나가기라도 하면 이 친구라는 작자는 일터까지 귀찮게 찾아와서 구워놓은 햄처럼 줄 사다리에 매달려 있는 그를 보고 놀려대며 내려와서 한잔하자고 소리쳤다. 정해진 소순처럼 쿠퍼는 일을 팽개치고 탈선하기 시작했고 그런 일은 며칠 혹은 몇 주일이나 계속되었다. 그것이 또한 멋있는 탈선이어서 근처의 술집이란 술집은 한 집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아침 술은 자리에 누워서 낮에 깨겨하고 밤에는 다시 정신없이 취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독한 술을 마시고 밤이 깊어진 것도 모른 채 마치 축제의 등불처럼 마지막 촛불이 술잔과 함께 꺼질 때까지 계속했다. 랑티에는 절대로 취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상대를 취하게 해놓고는 자신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돌아가 버렸다. 많이 취했을 때조차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잘 살펴보면 눈을 한층 가늘게 뜨고 여자 곁에서 여느 때보다도 대담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점이 그가 취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반대로 쿠퍼는 술을 마시면 추악해졌고 반드시 천박한 행동을 했다. 11월 초순이 되었다. 쿠퍼는 생활이 걷잡을 수 없이 문란해져서 끝내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매우 골치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았다. 그 전날 그는 일거리를 맡아놓고 있었다. 랑티에는 이번엔 아주 기특하게도 노동은 인간을 훌륭하게 하는 것이라고 떠벌리며 일하기를 권장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 그는 램프를 켜고 일어나서 쿠퍼야말로 참된 노동자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이라고 찬양하며 위엄을 부리며 일터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가게를 열어놓은 작은 사양 고양이 앞에까지 오자 술에 절인 살구 열매를 꼭 한 개만 선량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꼭 한 개만 먹자고 하며 들어갔다. 카운터 바로 앞에 의자에 비비라 그리아드가 벽에 기대 침울한 표정으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야, 비비가 어슬렁거리고 있군. 쿠퍼가 말했다. 일하러 안 가나 자넨? 아냐, 엎질한 작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어제 일을 그만뒀다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쬐에다 건달 패고 악당들이야. 그는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다. 그리고 비비라 그리아드는 살구를 한 개 받았다. 그는 그 의자에서 한턱 얻어먹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랑티에는 업주를 변호했다. 그들도 때때로 몹시 괴로울 때도 있다. 자기는 사업을 해보았으므로 그런 사정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야말로 골치 아픈 존재이다. 언제나 술만 마시고 일은 늑장을 부린다. 일이 한창 바쁠 때는 놀고 있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다시 나온다. 자기는 젊은 피카르 출신의 사내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내는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하여 급료를 받기만 하면 며칠이라도 거리에서 마차만 타고 다녔다. 그런 것이 노동자의 취미인가? 그리고 갑자기 랑티에는 그 업주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자기는 잘 알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부당한 내막을 말할 수 있었다. 하여튼 추악한 인종들이며 뻔뻔스런 착취자이며 온 세계를 속먹는 자들이다. 자기는 언제나 이런 인간들과 친구처럼 사귀고는 있으나 다른 인간들처럼 백만장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다행히도 편안한 기분으로 잠잘 수가 있었다. 가, 나가세. 긴장이 너무 풀려서는 안 돼. 늦겠어. 랑티에가 쿠퍼에게 말했다. 비비라 그리아드가 팔을 흔들면서 그들과 함께 나왔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어서 아침의 햇빛이 포장도로의 진흙에 반사되고 있었다.
간밤에 비가 왔으므로 매우 따스했다. 가스등의 불이 막 꺼진 뒤였다. 부하 소니에르가의 늘어선 집 속에는 아직도 밤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나 파리 쪽으로 내려가는 노동자들의 나직한 발자국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쿠퍼는 연장 자루를 어깨에 메고 어쩌다 한 번 일을 나가는 사람처럼 뽐내며 걸었다. 그는 돌아보면서 물었다. 비비, 일거리가 있는데 어때? 업주가 직공이 한 사람 있거든.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고맙네만 내일이랑 염려 말게. 그건 메보트에게나 말해보지 그래. 그 녀석 어제 일거리를 찾고 있던데. 잠깐 기다려. 메보트 녀석 틀림없이 저기 있을 거야. 비비라 그리아드가 대답했다. 그들이 거리를 내려가자 꿀렁보 영감 내 목로주점에 메보트가 있는 것을 보았다. 아침인데도 목로주점은 덧문을 올리고 가스등을 켜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랑티에는 입구에서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얘기를 빨리 끝내라고 쿠퍼에게 말했다. 쿠퍼가 일거리에 대해서 말하자마자 메보트가 외쳤다. 뭐라고? 자네가 그 부르고니의 나귀 같은 녀석한테 간다는 건가? 거기라면 나에게도 할 말이 많이 있지. 실례. 거기서 일하느니 내년까지 굶는 편이 나을 걸세. 거기서는 단 사흘도 견딜 수 없을 거야. 내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정말 그렇게도 형편없는 곳인가? 쿠퍼가 불안스럽게 물었다. 형편없을 정도가 아니야. 꼼짝을 못한다니까. 원숭이 같은 녀석이 계속 잔소리를 들어놓는단 말이야. 게다가 고상한 체하며 여편네라는 것은 우리를 아예 주정뱅이라고 깔보면서 가게에서는 춤을 추지 말라느니 난 그날로 나와버렸어. 아, 그랬군.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네. 나도 올해는 못 있겠지. 오늘 아침은 탐색을 겸해서 가보기는 하겠어. 그러나 주인 녀석이 귀찮게 굴면 멱살을 잡아서 그 녀석의 마누라 옆에다가 엎어놓을 거니까 보라고. 저 한 쌍의 넙치처럼 찰싹 짓눌러 버리고 말 테니까. 쿠퍼는 친구의 손을 잡고 좋은 것을 알려주었다고 감사하면서 떠나려 했다. 그러자 메보트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건. 그 부르고는 놈은 우리가 한잔하는 것까지 방해할 셈이란 말인가. 그래서야 사나이를 알 수가 없지. 원숭이 녀석이 5분쯤 기다리면 될 게 아니오. 랑티에도 한 잔 얻어 먹으려고 들어왔다. 네 사람의 노동자가 카운터 앞에 섰다. 그동안 메보트는 뒤꿈치가 무너져 내린 신에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뒤통수가 짓눌려진 모자를 쓰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목로주점 안을 마치 주인처럼 휘둘러 보았다. 그는 산 풍뎅이 샐러드를 먹고 죽은 고양이 고기를 씹었다. 그리고 주정꾼의 황제 돼지의 임금님이라고 뽐냈다. 이거 보르지야. 저 노란 것을 주게나. 제일 고급인 당나귀 오줌으로 말이오. 그는 꼴롱보 영감에게 외쳤다. 푸른 내복을 입고 침착하게 앉아있던 안색이 좋지 않은 꼴롱보 영감이 4개의 컵을 채우자 그 패거리들은 술기운이 날아가기 전에 단숨에 목구멍으로 부어 넣었다. 이것은 목구멍을 지나갈 때 기분이 역시 최고야. 비비라 그리아드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메보트 녀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금요일에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는데 친구 놈들이 한 움큼의 횟가루 뭉치를 파이프에 채워서 자기 입에 밀어넣었다는 것이다. 다른 놈 같으면 숨이 막혀 죽었겠지만 자기는 등을 둥글게 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갔노라고 뽐냈다. 손님들 한 잔 더 안 하시겠습니까? 꼴롱보 영감이 목에 무엇이 구르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야지. 한 잔씩 더 줘요. 이건 내가 치르겠네. 랑티에가 말했다. 이번에는 여자 이야기가 나왔다. 비비라 그리아드는 지난 일요일에 마누라를 목루지의 숙모집으로 데리고 갔다. 쿠퍼는 인도의 트렁크 소문과 그 가게에서 유명한 샤이오, 이 지역의 세탁부에 관해서 물었다. 모두들 막 마시려는 참에 메보트가 그 앞을 지나가는 구제와 로리에를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입구에 서서 들어오지는 않았다. 구제는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 로리에는 파랗게 질려서 와들와들 떨면서 주문한 손님에게 가지고 가는 사슬을 호주머니 속에서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 브랜디는 조금만 마셔도 못 견딘다고 변명했다. 위선자 같으니라고. 그렇지만 숨어서는 마시고 있을 거야. 메보트가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컵속에 코를 쳐박더니 꼴롱보 영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놈의 영감쟁이가 어느새 병을 갈아치웠군. 나한테는 속이려 해도 안 통한다고. 해가 높이 솟아 광선이 환하게 목로주점을 비췄으므로 주인은 가스등을 껐다. 그러나 쿠프는 술을 마실 줄 모르는 매부를 변호하면서 어쨌든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건 다행한 일이라면서 구제도 칭찬했다. 그러고는 일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랑티에가 신사인 체 하면서 그에게 설교를 했다. 즉 적어도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한턱을 쓰는 법이다. 일을 하러 나가는 때라 하더라도 인품이 천한 인간처럼 친구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녀석은 밤낮 일타령만 하면서 귀찮게 굴고 있군. 메보트가 외쳤다. 그럼 이건 선생님이 내시는 겁니까? 꼴롱부 영감이 쿠퍼에게 물었다. 쿠퍼가 돈을 냈다. 그러나 비비라 그리아드는 자기가 낼 차례가 되자 꼴롱보 영감의 귓전에 무언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꼴롱보 영감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거절했다. 메보트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꼴롱보 영감을 사기꾼이라면서 다시 욕했다. 이런 악당은 친구에 대해서도 태연하게 고약한 대접을 한다. 술집 치고 외상 안 되는 집이 어디 있는가. 술집에 창피나 당하려고 온 줄 아는가. 그러나 주인 영감은 침착하게 카운터 가장자리에 큰 주먹을 짚고는 몸을 흔들면서 정중히 되풀이했다. 이분에게 돈을 꿔 드리시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제 얘기랄 좋다. 돈을 꿔 주지. 메보트가 고함을 쳤다. 이봐 비비. 돈을 저 악당의 쌍판대기에 던져줘. 그러고는 쿠퍼가 연장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민 듯 그에게 욕설을 계속 퍼부었다. 애나 보는 유머 같은 꼴이군 그래. 어깨에서 아기를 내려놔. 꼽추가 되겠어 이 친구야. 쿠퍼는 순간 주저했다. 한참 골똘히 생각한 끝에 조용히 그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이젠 너무 늦었어. 부르고는 녀석에게는 점심을 먹고 가기로 하지. 마누라가 배가 아파서 늦었다고 하면 되겠지. 이봐요 꼴롱보 영감. 이 연장을 의자 밑에 넣어두겠소? 낮에 가지러 올 테니. 랑티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처사에 찬성했다.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한 점의 의문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첫째, 예의를 지켜야 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싶은 욕망이 차차 네 사람의 기분을 자극하고 또한 마비시키고 말았다. 모두 손을 무겁게 늘어뜨리고 눈으로 서로의 의사를 살폈다. 그리고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5시간이나 있는 것을 알고는 기운이 나서 희희낙낙하며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우정어린 말들을 나누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생기를 되찾은 쿠퍼는 사람들을 중마고우라고 불렀다. 일동은 술잔을 한 바퀴 더 돌리고 목을 축였다. 그러고는 당구대가 있는 자그마한 술집 코를 훌쩍이는 벼룩으로 갔다. 랑티에는 그다지 깨끗한 가게가 아니었으므로 잠깐 얼굴을 찌푸렸다. 거기서는 브랜드가 한 병에 1프랑이었고 2잔짜리 반 병에 10수였다. 이런 곳에 오는 패들은 당구대를 매우 더럽혔으므로 당구공은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일단 게임이 시작되자 큐를 아주 맵시 있게 쓰는 랑티에는 다시 상냥하고 명랑한 기분이 되어 상반신을 쭉 뻗어 허리를 비틀고 공을 때렸다. 점심때가 되자 쿠퍼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이 외쳤다. 베크 살레를 데리고 와야 해. 녀석이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모두 함께 가서 녀석을 끌어 루이 할머니 집으로 소스를 뿌린 연계다리를 먹으러 가자. 이 제안은 박수로 환영을 받았다. 그렇다. 부하생 수아프, 즉 베크 살레는 소스를 뿌린 연계다리를 먹고 싶을 것이다. 일동은 몰려갔다. 큰 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습기는 손발에도 느껴지지 않았다.
쿠퍼는 일동을 마르카테가에 있는 볼트 공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점심 외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쿠퍼는 급사에게 이수를 주면서 베크살레에게 가서 부인이 편찮으니 곧 돌아와 달라고 전가를 했다. 대장장이는 몸을 흔들면서 침착한 걸음으로 코끝으로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나타났다. 요, 술꾼들이구나. 나도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 뭘 먹지? 그는 문 옆에 서 있던 패거리들을 발견하고 말했다. 일동은 루이 할머니 가게에서 연계다리를 빨면서 다시 업주들을 매도했다. 베크살레는 공장에 급한 주문이 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원숭이 같은 주인 녀석은 15분쯤 늦어도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인원 점호에 좀 늦어도 상관없다. 그야말로 얌전하지. 돌아가기만 하면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다. 첫째, 베크살레를 쫓아낼 염려는 없었다. 그만한 기술을 가진 직공은 없었기 때문이다. 연계다리를 먹은 뒤에는 오믈렛을 먹었다. 그리고 술을 각자 한 병씩 마셨다. 루이 할머니는 포도주를 오베르뉴에서 가져다 팔고 있었다. 핏빛 같은 포도주였다. 술자리가 흥겨워지자 욕설이 시작되었다. 그 바보 같은 원숭이 녀석 정말 귀찮아 죽겠어. 작업장에 종을 달아맬 생각을 했단 말이야. 종 같은 건 노예들에게 안상맞춤이겠지. 오늘도 울리겠지. 그따위가 울린다고 새 모루로 끌려가다니 정말 질색이란 말이야. 지난 닷새 동안 나는 뼈꼬리 달트럭 일해왔지만 그따위 녀석이 집에서 쫓겨나도 난 괜찮아. 잔소리만 해봐라. 내가 그냥 놔두나. 호식을 들면서 베크살레가 외쳤다. 난 자네들을 두고 가야겠어. 일하러 가야지. 마누라와 약속을 했거든. 실컷 먹으라고. 마음만은 자네들과 함께 두고 가겠네. 미안해. 다른 친구들이 놀렸다. 그러나 그가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콜롱보 영감집으로 연장을 가지러 간다고 하자 모두들 그 뒤를 따라 나왔다. 그는 의자 밑에서 자루를 꺼내서 앞에 놓았다. 친구들은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1시가 다 되도록 술자리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쿠퍼는 짜증스런 표정으로 자루를 다시 의자 밑으로 밀어넣었다. 모두들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동료들을 밀치며 카운터 쪽으로 나갔다. 어리석은 짓 같았다. 부르고니의 집에는 내일 가기로 하자. 금요 문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던 다른 4사람은 함석 직공이 까닭도 말하지 않고 그저 발이 저려오니 가로수길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는 바로 그쳐 있었다. 그들의 산책은 한 줄로 늘어서서 손을 흔들며 200보쯤 걷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들은 바깥바람을 쐬는 것이 싫었으므로 그다지 말이 없었다. 팔꿈치로 쿡쿡 찌르지도 않고 말도 없이 본능적으로 푸아소니에르가로 올라가서 프랑스와 가게로 들어가 한잔했다. 사실 그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필요했다. 모두들 큰 길에서 마음이 울적해 있었던 것이다. 그곳은 경찰관도 서성거리지 않을 정도의 진흙탕이었다. 랑티에는 식탁이 하나밖에 없는 좁은 구석방으로 친구들을 몰아넣었다. 그곳은 무광택 유리 칸막이로 옆방과 갈라져 있었다. 그는 이 자그마한 방이 기분에 들어 이 방에서 곧잘 마시곤 했다. 다른 친구들은 이런 방에서는 기분이 나지 않을까? 아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신문을 가져오게 해서 넓게 펼쳐서는 이마를 찌푸리고 훑어보았다. 쿠퍼와 메보트는 카드 놀이를 시작했다. 탁자에는 술병이 2개, 잔이 5개 놓여졌다. 어때? 신문에는 무엇이 실렸나? 비비라 그리아드가 랑테에게 물었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다가 마침내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의회를 지지한다. 그 서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공화당원이나 좌파의 게으름쟁이들이라니. 민중이 그들을 선출한 것은 달콤한 침이나 흘리라고 그런 것은 아니야. 민중은 신을 믿고 있지. 그리고 이따 형편없는 장관들을 떠받들어주고 있단 말일세. 내가 만약 선출된다면 나는 연단에 서서 이 빌어먹을 놈들아 하고 말해주겠어. 그래, 그것뿐이라고 내 의견이란. 화된 그가 며칠 전 방에 하인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만화님과 주먹다짐을 했다지 뭔가. 베크살레가 말했다.
정말이야.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말싸움이 벌어졌대. 바댕그는 얼근히 취해 있었어. 정치 이야기는 그만둬. 랑티에가 말했다. 살인사건 기사나 읽어. 그 편이 훨씬 재미있을 테니. 그러고는 카드 놀이로 돌아와서 9구수짜리 석장을 계속 까면서 말했다. 나는 하수도 석장에 비둘기가 석장이야. 언제나 여자는 따라다니는군. 일동은 잔을 비웠다. 랑티에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무서운 범죄가 가이용 마을을 전율케 하다. 30수를 훔치기 위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살해하다. 일동은 공포에 차 부르짖었다. 이 녀석이야말로 목을 벨 때는 기꺼이 구경을 해줄 만한 인간이었다. 아니, 단두대만 가지고는 부족했다. 또 영아 살해의 기사도 역시 그들을 흥분시켰다. 그러나 랑티에는 매우 도덕적이어서 모든 죄는 여자를 유혹한 남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여자를 용서했다. 왜냐하면 그 남봉꾼인 남자가 아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불행한 여자가 갓난애를 화장실에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감격해 한 것은 새벽 2시에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도중 상이용사회관 앞 큰 길가에서 새 악한을 해치운 후작의 무용담이었다. 그는 장갑도 벗지 않고 머리로 두 놈의 배를 받아 쫓아버리고는 나머지 한 놈의 귀를 끌고 파출소로 데려갔다. 하여튼 기막힌 솜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 녀석이 귀족이라니 너무 얄미웠다. 이번엔 이걸 들어봐. 랑티에가 계속했다. 상류사회의 뉴스를 읽지. 브레티니 백작 부인은 장녀를 시종 무관인 발랑새의 남작에게 출가시키다. 예물함에는 30만 프랑 이상의 레이스가 들어있었고 그게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담? 비비라 그리아드가 가로막았다. 그 녀석들 속옷 빛깔은 알아서 못하겠어. 계집애가 레이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처녀가 뺏기게 마련이지. 랑티에가 더 읽으려고 하자 베크살레는 신문을 빼앗아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말했다. 이제 신문은 그만하면 됐어. 신문이란 이 정도밖에는 소용이 없는 거야. 그동안 트러플을 하고 있던 메보트는 의기양양하며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그는 93을 만든 것이었다. 혁명을 했어. 그는 외쳤다. 글로버에 에이스가 들어있는 5장 짝, 20이지, 소 3마리 23, 하인 셋 26, 애꾸는 셋 91, 그리고 공화력 1년 93이다. 자네가 당했군. 다른 친구들이 쿠퍼에게 외쳤다. 다시 술을 2병 더 주문했다. 이제는 잔이 비어있을 새가 없었다. 취기가 돌았다. 5시쯤 되자 추태가 벌어졌다. 랑티에는 입을 다물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고함을 지르고 술을 바닥에 부을 정도로 취하는 것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마침 쿠퍼가 일어서서 주정뱅이의 명복을 비는 십자를 그었다.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몽페르나스, 오른편 어깨에서는 무닐르몽트, 왼편 어깨에는 꾸르티우, 배 위에서는 바뇰레, 그리고 명치에서는 토끼 버터구이라고 3번 외쳤다. 그때 랑티에는 이 예배를 계기로 일어난 소동을 틈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다른 친구들은 그가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미 얼큰이 취해 있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자 몸을 흔들며 옷 매무새를 고쳤다. 그러고는 침착한 태도로 가게로 돌아와서는 제르베즈에게 쿠퍼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이틀이 지났다. 쿠퍼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테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박해 할머니 집에서, 나비 집에서, 기침하는 아기 집에서 그를 보았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어떤 사람은 그 또래 7, 8명의 술꾼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제르베즈는 체념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 좋지 못한 버릇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뒤를 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술집에 있는 것을 보면 남편이 화를 낼까봐 길을 빙 돌아갔다. 그러고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이 되면 혹시 밖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벤치에서, 빈터에서, 도랑에서 예사로 잤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전날의 취기도 채 깨지 않았는데도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술집의 덧문을 두드리며 잔과 크고 작은 술병 속에서 친구들과 엇갈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미쳐 날뛰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갈 때는 완전히 감각을 잃어서 거리가 춤추는 것 같았고 밤이 오거나 날이 새거나 술에 취해 그 자리에 쓰러지곤 했다. 그러고는 술이 깨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술이 깨면 그곳으로 끝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제르웨즈는 꼴롱보 영감의 목로주점으로 형편을 살피러 갔다. 거기에서는 5번쯤 오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의자 밑에 있던 연장자루나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저녁 때가 되자 랑티에는 제르베즈가 울적해하는 것을 보고 심심하면 카페 콩세르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놀러 다닐 기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랑티에는 매우 정중하게 제의했고 무슨 음모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도 더 이상 싫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불행에 깊이 동정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와 같은 자상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까지 쿠퍼가 이틀 밤이나 계속 외박을 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거의 10분에 한 번씩은 다리미질을 중단하고 문간에 서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끝에서 끝까지 거리를 둘러보았다. 발에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마차에 깔려 다리를 부러뜨린 채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제풀의 골칫거리가 제거되는 셈이었다. 이런 폐인 같은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티끌만큼도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올 것인지 아닌지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것도 귀찮아졌다. 그래서 가스등이 켜질 무렵 랑티에가 다시 카페 콩세리에 가자고 하자 그녀는 마침내 승낙하고 말았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사흘 동안이나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라고 즐거운 일을 사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나돌아다니는 것이지 할 수만 있었다면 술집에 불이라도 지르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도 불을 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만큼 그녀는 지금의 생활이 실증났다. 두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했다. 제르베즈는 8시에 랑테와 팔짱을 끼고 나가면서 쿠퍼 어머니와 나나에게 곧 잠자리에 들도록 일렀다. 가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안뜰의 출입구로 나와서 열쇠를 보시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만약 돼지 같은 남자가 돌아오거든 좀 돌보아서 잠자리에 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랑티에는 의젓한 태도로 휘파람을 불면서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찰싹 달라붙어 웃음을 띠며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가게 앞에 불빛에 비쳐 보였다. 그들은 조용히 보도를 걸어갔다. 카페 꽁세르는 로슈슈아르 큰 길가에 있었다. 안뜰의 목조 건물을 증축한 오래된 작은 카페였다. 입구는 유리구슬 장식이 달려있어 한층 환해 보였다. 벽에 널빤지 붙여놓은 기다란 포스터가 시궁창에 다을락말락하게 세워져 있었다. 여기요. 오늘 밤은 유행가수 아만다 양이 처음으로 출연하는 날이랍니다. 그때 그는 비비라 그리아드가 역시 그 포스터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비비는 간밤에 주먹으로 얻어맞아 눈 언저리에 검은 멍이 들어 있었다. 아니 여기서 만나다니. 그런데 쿠퍼는? 랑티에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물었다. 자네 쿠퍼 못 봤나? 못 본 지 오래됐어. 어제부터지 아마. 상대는 덤덤하게 그를 흘끗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박해 할머니 집을 나오면서 주먹 다짐이 벌어졌지. 난 주먹 다짐은 좋아하지 않거든. 박해 할머니 집에 급사 녀석이 술값을 2번이나 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
난 도망쳐 나와서 집에서 눈을 좀 붙였지. 그는 아직도 하품을 하고 있었다. 18시간이나 잠을 잔 것이다. 그래서 술도 완전히 깨고 속은 비어버린 것 같았다. 낡은 윗도리는 덤불투성이었다. 옷을 입은 채 잠을 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우리 집 양반 어디 있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제르베제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전혀. 박해 할머니 집에서 헤어진 게 5시였던 것 같은데. 그래, 아마 틀림없이 거리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요, 마부하고 나비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바보 같은 짓들이라고요. 주고도 싸지. 랑테와 제르베즈는 카페 꽁세리에서 매우 유쾌한 하룻밤을 보냈다. 11시에 폐점을 하여 나왔지만 그들은 서두르지도 않고 찬찬히 돌아왔다. 날씨는 좀 쌀쌀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로 무리를 지어 돌아갔다. 남자들이 가까이 와서 너무 장난을 쳤으므로 나무 밑에 어둠 속에서 처녀들이 낄낄거리고 있기도 했다. 랑티에는 아만다 양이 부른 노래의 한 구절인 콧구멍이 간지러워요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도취된 기분으로 멍청이 후렴을 대냈다. 그녀는 무척이나 몸이 화끈거렸다. 더구나 아까 2잔의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파이프 연기와 가득 찬 사람들의 냄새에 섞여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만다 양으로부터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기라면 절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 여자는 남자의 욕망을 자극할 만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랑티에가 그 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관능적인 호기심을 불태우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들 잠들었군요. 3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으나 보슈 부부가 문을 열지 않아 제르베즈가 말했다. 문이 열렸다. 그러나 현관은 어두웠다. 그녀가 관리실의 창문을 두드려 열쇠를 달라고 하자 관리실 여자는 반쯤 졸면서 뭐라고 외쳤으나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경찰관 푸아송이 엉망진창이 된 쿠퍼를 데리고 왔다는 것과 열쇠는 자물쇠에 꽂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알아들었다. 이럴 수가. 이 친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냄새가 고약할까? 2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랑티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실 냄새가 지독했다. 제르베즈는 성냥을 찾으려고 걸어가자 발이 젖었다. 겨우 초 한 자루를 찾아 불을 켜보니 그들 앞에는 엄청난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쿠퍼가 위장 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 방안이 온통 오물투성이었다. 침대도 시트도 그가 토한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 오물이 장롱에까지 튀어 묻어 있었다. 게다가 쿠퍼가 틀림없이 푸아송이 뉘어주었을 그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그 오물의 한복판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큰 대자로 돼지처럼 굴러 쓰러져 있었다. 한쪽 볼은 오물에 처박혀 범벅이 된 채 입을 벌리고 지독한 냄새를 뿜어내면서 이미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쓸어 모으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 더러운 사람.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어서. 아니, 개라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죽은 개도 이렇게 더럽지는 않을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제르베즈가 되뇌었다. 2 사람은 발 디딜 곳도 없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쿠퍼가 지금까지 이처럼 엉망이 되어 돌아온 적은 없었다. 이렇게 방을 더럽힌 적도 없었다. 이 광경은 그의 아내가 아직도 그에게서 느끼고 있던 애정에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 옛날에는 그가 얼큰하게 혹은 좀 심하게 취해서 돌아왔다 해도 그녀는 친절한 태도로 대하면서 찌푸린 얼굴 한번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나 심했다. 그녀는 구역질이 났다. 핀셋으로도 만지기 싫었다. 이 불결하게 짝이 없는 남자의 살이 자기의 살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더러운 병으로 죽은 송장 곁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소름이 끼쳤다. 그래도 잠은 자야겠지. 그렇다고 큰 길에 나가서 잘 수도 없고. 그래요. 이 사람 몸을 넘어가야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주정꾼을 뛰어넘으려 했으나 우물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롱 모서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됐다. 쿠퍼는 침대로 가는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그때 랑테가 그녀가 오늘 밤만은 자기 침대에서 잘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미소를 띠며 여자의 손을 잡고 나지막하게나마 열띤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르베즈, 이봐요, 제르베즈. 그녀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필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며 옛날처럼 친근한 말투로 말했다. 싫어요, 싫어요. 제발 오기스트, 이제 당신 방으로 돌아가요. 나는 어떻게든 해볼 테니 침대에는 발밑 쪽에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르베즈,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그가 되풀이했다. 이런 지독한 냄새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 이리 와요. 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녀는 싸웠다. 머리를 흔들면서 강하게 싫다고 버텼다. 마음은 마구 헝클어지면서도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이려는 듯이 옷을 벗었다. 비단 드레스를 의자 위로 던졌다. 그러자 네이와 패티코트만 입은 하얀 모습이 되어 머리와 팔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의 침대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싶었다. 더럽혀지지 않는 구석을 찾아 거기에서 몸을 눕히려고 2번이나 시도했다. 그러나 랑티에는 끈질기게 여자의 몸을 붙잡고 정욕에 불을 지르는 말을 자꾸만 짓거렸다. 바로 앞에는 남편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잠자리로 들어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뒤에서는 말할 수 없이 엉큼한 사내가 이러한 불행을 틈타 다시 자기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다. 그녀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랑테가 큰 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하라고 애원했다. 그러고는 나나와 쿠퍼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딸과 늙은이는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숨소리가 들렸다. 오기스트, 놓아요. 사람들이 깨잖아요. 무모한 짓은 말아주세요. 언제 다른 곳에서, 여기선 안 돼요. 딸이 있는 곳에선. 그녀는 2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애원했다. 그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싱긋이 웃고 있었다. 여자를 짓궂게 괴롭히거나 열광시키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귀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격렬한 전율이 육체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갈 수가 없었다. 냄새가 지독하여 속이 메스꺼웠고 마치 자신이 시스트에서 더러운 일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다. 쿠퍼는 깃털 이불에라도 누워있는 듯이 술에 취해 손발을 힘없이 내던진 채 입을 벌 벌린 표정으로 사흘 동안 계속되었던 치기를 몰아내고 있었다. 온 거리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의 아내를 건드리려 한다고 해도 털 하나 까딱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할 수 없지. 모두 다 남편 때문이야.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떻게 한다? 남편이 나를 침대에서 쫓아내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는 잠자리가 없어. 아니,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모두가 남편 때문이야. 그녀가 입 안에서 중얼거렸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랑티에가 여자를 자기 방으로 밀어놓고 있는 동안 나나의 얼굴이 작은 방 입구에 유리를 끼운 칸막이 뒤에 나타났다. 딸은 내복만 입은 채 잠이 덜 깬 창백한 얼굴을 하고 가만히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토해낸 오물 속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유리에 얼굴을 댄 채 어머니의 패티코트가 건너편의 다른 사내의 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몹시 진지한 표정이었다. 성적인 호기심이 불타올라 불량 소녀처럼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다.